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 영유아 발달 시간입니다. 평가에 관한 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요. 중간고사는 10문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는 있는데 12주차에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논문을 읽고 요약하기, 그것 또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토론 제출 10%는 제가 이번 주차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습과 관련 논의 발표 정리인데요. 여러분들이 1주차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5주차잖아요. 5주차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그 주제 하나만 간단하게 요약하셔도 되고, 나는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할 거야 하고 1주차서부터 5주차까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영유아 관련 뉴스, 뭐 학대도 좋고 뭐 정책도 좋고 영유아 복지법 뭐 이런 그런 정책도 좋고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캡처를 하셔서 왜 이거를 고르게 됐는지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과 출처를 밝히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 제출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촬영해 놨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출석 참여도 3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 성적이 안 나갑니다. 결석으로 과락이 되고요. 재수강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출석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은 영유아 발달의 연구 방법인데요. 영유아 발달 연구의 목적,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설계, 영유아 발달 연구의 접근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연구의 이해와 목적. 먼저 과학적 연구의 이해.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탐구하는 과정이죠. 탐구하는 과정. 그런데 그 탐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방법이잖아요. 나름대로 탐구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도출하는 건데, 누군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연구물을 냈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동일한 결과를 얻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원리와 체계적 절차가 있고, 누적된 경험적 증거가 필요하다.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누적된 경험적 증거가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얻어진 지식은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니고 산출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그쵸?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유리알 속에 있는 투명 유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처럼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게 좋은 연구인 거죠. 두 번째로 영유아 발달 연구의 목적을 보면, 영유아 발달 연구는 영유아 발달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달 과정을 예측하고 통제함으로써 실제 현실에 응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술이라는 거. 1차적인 목표는 특정 연령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내 추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발달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 두 번째로는 설명. 두 번째 목표는 영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현상에 대한 결정 요인 혹은 선행 조건을 밝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발달이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또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했어 라고 설명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로는 예측과 통제. 세 번째 목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이후 영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영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쵸? 이러한 부분들을 통제하면 아이들이 폭력적인 것을 많이 볼 때
폭력적인 행사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 주변에서는 폭력적인 것들을 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예측과 통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응용,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자, 목적은 그러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찰법. 영유아 대상 연구 방법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영유아의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영유아의 특성상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아이한테 질문할 수 없잖아요. 0세, 1세한테 질문을 해서 너 어떻게 느꼈니? 이거 말로 얻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보육교사라고 한다면 또는 사회복지사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어떠한 것을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처치하기 이전에 사정을 하잖아. 사정의 단계도 관찰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육교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더더욱 관찰이 중요해요. 아이랑 놀이를 할 때 놀이를 개입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돼. 이 아이의 발달은 어느 정도고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관찰에 근거하여서 상호작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연구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 관찰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전문가라 집단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실수를 덜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다가가기보다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다가가는 게 맞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상호작용을 먼저 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아이의 욕구가 뭔지를 알고 상호작용을 하면 보다 적극적인 또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찰법은 자연 관찰법과 구조화된 관찰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 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거. 구조화된 관찰은 연구 목적에 따라 관찰하는 그 상황을 구조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 개인차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발달로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이 아이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구조화된 환경으로서의 관찰. 낯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낯선 상황에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는 불편해하죠. 낯선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해하잖아요. 순한 아이 같은 경우는 탐색은 좀 하겠지. 그렇지만 예민하게 굴지 않잖아요. 더딘 아이는 이제 그 더딘 아이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더디면서 민감한 아이, 더디면서 둔한 아이가 있어요. 더디면서 민감한 아이는 더 무엇인가를 못 해내겠지. 더디면서 민감한 아이는 그냥 불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마다 그 개인차를 더 구조화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그 구조화된 관찰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차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테니까 개인차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찰법의 장점은 주의 집중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 단점은 관찰자가 현장에 있음으로써 행동의 위장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외연적으로 나타난 행동 이면의 사고나 감정을 좀 알 수 없다. 특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행동이 자유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위장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디오,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는 아이들이 있는 데서 촬영하는 것,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딘가 몰래카메라 숨겨놓고 비참여로 볼 수 있는 것 또는 미러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보안으로는 비디오, 각종 의료 장비 등과 같은 기계의 사용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이용하여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영유아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질문지법. 질문지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에게 직접 응답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분은 개방식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식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쇄적인 질문은 좋아요, 싫어요서부터 두 가지, 좋든지 싫든지 또는 상중하로 말해보세요. 얼만큼 빨간색을 얼만큼 좋아합니까? 1부터 5까지 1만큼 좋아합니까? 아주 좋아요가 5라면 아주 별로다라고 하면 1이라면 1부터 5까지 한번 그것을 표시해 보세요 라는 것처럼 폐쇄적인 질문, 답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개방식 질문은 답안지가 없어. 답지가 선택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이죠. 질문지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면접법. 유아의 태도나 의견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방법이고요. 구분으로는 구조화된 면접 또는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표준화 면접, 면접의 내용과 순서를 미리 일관성 있게 준비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면접 시 언어 구성에 오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초보 면접자도 실시하기에 용이해요. 왜? 구조화되게 뭘 물어봐야 될 건지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러나 비구조화된 면접은 임상적 면접, 진단이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유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면접이에요. 근데 이것은 훈련된 면접자가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여 유아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정보를 알아보는 데 유용해요. 그러니까 레포도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 아이의 마음이 바깥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한국판 아동용 회화 통각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 한국판 유아발달 검사를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4에서 5개월용 KDST라는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개정판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보고 여기에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엄마가 평가해 주시거나 선생님이 이 아이를 오랫동안 봐왔다면 그 아이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아이들의 발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검사지를 만드는 것에도 이제 연구는 도움이 되죠. 연구 방법 면에 있어서 이런 발달 검사를 사용하는 것. 자, 세 번째로 연구 설계인데요. 연구자가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대상을 표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해석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해요. 근데 이런 연구 설계를 할 때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사례 연구를 할 건지, 상관 연구를 할 건지, 실험 연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 연구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례 연구란 한 사례나 한 명의 연구 대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상관 연구는 변인 혹은 사건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에요. 관련이 있냐 없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실험 연구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를 밝히는 연구죠.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사례 연구. 한 사례나 한 명의 연구 대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장점은 전기나 자서전, 다큐멘터리 기록물 등 작성에 도움을 주고 연구 대상에 대한 유용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행동의 근원을 탐색하고 문제에 대한 처치를 시험해 볼 수도 있고 연구하면서 발생하는 의문에 대해 융통성 있게 탐색할 수 있어요. 단점은 특정 사례의 경험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고
관찰의 객관성이 결여될 위험도 있으며 결론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 사례가 끝났으니까. 특히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의 연구들이 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 프로이드의 연구의 비판점이 다 이런 비판점이죠. 또 하나의 예는 12세의 야생소년 빅터. 심하게 박탈된 환경이 언어 결핍을 얘기했다는 결론은 합리적이지만 빅터가 제대로 양육을 받았더라면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을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은 빅터가 어떻게 태어났냐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비뇽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이 아이가 발견됐어. 12세에 발견됐어.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인 아이였었는지 좀 부족한 아이라서 부모가 버렸을런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하여튼 12세가 됐어. 12세에 발견됐는데 아무리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가 언어를 터득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민감기가 있어서 그 박탈된 그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언어를 습득할 수 없구나를 우리가 결론을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았더라면 이 아이가 언어를 터득했을까에 있어서는 퀘스천인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박탈된 환경 또는 민감기에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때는 이 아이가 언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관 연구, 상관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 이거에 대한 연구예요. 상관 연구는 변인 혹은 사건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인데요. 상관은 정적, 북적 방향과 그 정도를 나타내요. 정적 상관이냐, 이것을 하면 이것도 더 높아지냐, 이것을 하면 반대로 낮아지냐, 정적 상관, 부적 상관, 그 방향만 알 수 있어요. 변인 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분석하는 통계 방법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산출한 상관계수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상관계수는 완전 부적 상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완전 정적 상관이기에는 1, 똑같은 거야. 이게 높으면 이것도 높아. 아주 똑같은 거. 부호와 관계없이 상관계수가 클수록 변인 간의 관계가 강하며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변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부적 상관이든 적적 상관이든 마이너스 1이라면 완전 반대로 상관이 높은 거야. 완전 반대로 상관이 높고 또는 완전 똑같이 높고 정적 상관은 완전 반대로 높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내 엄지발가락 크기는 몸무게와 완전 관련이 없어. 또는 내 엄지발가락 크기는 내 몸무게를 예견해줘. 그쵸? 한번 나는 모르겠어. 엄지발가락 크기가 내 몸무게를 예견해주는지 예견해주지 않는지 모를 수 있어요. 또는 뱃살 둘레는 내 몸무게와 관련이 나는 당연히 있다라고 봐. 뱃살, 그 허리 둘레,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꼭 허리 둘레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상관이 있다라고 봤으니까 이 사람의 비만 척도를 할 때 우리가 그 허리 사이즈를 꼭 잽니다. 예. 그런 것처럼 상관이 있냐 없냐, 상관이 없다는 0. 마이너스로 있느냐, 플러스로 있느냐, 정적 상관이냐, 부적 상관이냐. 자, 특징은 변인 간의 관계 정도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변인 간의 원인과 결과는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TV 프로그램 시청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정적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시청을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을 많이 본 아이들은 어떻다? 정적 상관이니까 공격성이 높다. 인 거죠. 그래서 이는 유아가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을 많이 볼수록 상대방을 때리고 차는 등의 공격적인 성향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 자, 이제 실험 연구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그 영향인 종속변인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예요. 자, 독립변인을 변화를 시키면 자, 진짜로 그 폭력물 TV가 아이들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실험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독립변인은 어떤 거죠? TV의 폭력물이잖아. 그 폭력물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야. 아주 그냥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보여준 집단, 그리고 정말 폭력물을 보여준 집단, 이 두 것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집단 했을 때 정말 TV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독립변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종속변이는 결과야. 그러니까 독립변이는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지. 어떻게? 폭력물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높인다라고 결과를 말했으니까 이 종속변인, 폭력물 말고 A 집단에는 폭력물, B 집단에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 세 번째 집단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또는 우연치 않게 그러면 학습물 집단으로 나는 학습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 폭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지금 하도 많은 걸 보고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변인이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립변인은 원인을 조작을 해보면 정말 그게 원인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종속변인 그 결과. 그래서 예를 들자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친구를 괴롭혀 벌받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본 유아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더 적게 나타낼 것이다. 이제 어떤 거야? 친구를 괴롭히면 벌을 받아. 혼나. 그러니까 혼나지 않게 하려면 이 아이가 친구를 덜 괴롭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여 연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과로 비디오를 본 실험 집단의 유아가 비디오를 보지 않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종속 변인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더 적게 나타났다면 이는 독립변인 비디오 시청의 실험 처치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독립변인이 어떤 거였느냐에 따라 실험 처치의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거나 이것처럼 친구를 괴롭히면 벌받는 장면, 아주 호되게 혼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친구를 덜 괴롭힌다 라는 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실험 연구 인과관계다. 상관연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상관은 관련성.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정적으로 더 상관이 있느냐 긍정적으로 더 상관이 있느냐 원인과 결과는 말해주지 않고 원인과 결과는 읽어줄 수 없고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연구? 실험 연구다라는 거. 자, 영유아 발달 연구의 접근 방법을 보면 연구의 접근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를 실시하는 기본 방식인데요. 연구 추론 방식에 따라 귀납적 접근, 연역적 접근이에요. 귀납적 접근은 뭐죠? 먼저 결론이 있는 거지. 연역적 접근은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죽는다. 귀납적은 인간은 죽는다.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연구 설계 시간 차원에 따라 종단적 접근, 횡단적 접근 시작부터 끝까지 보느냐 종단까지 보느냐 아니면 넓게 분포를 보느냐 인 거죠. 자료 수집 분석 방법에 따라 질적인 접근이냐 양적인 접근이냐 질적인 접근은 한 케이스를 계속 보면서 기록하는 거고 양적인 접근은 그 또래 아이들을 여러 명 보는 것 양적인 접근.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종단적 접근 방법. 어떠한 한 시점에서 한 연령 집단의 연구 대상을 표집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인데요. 예를 들자면 2007년에 태어난 영아 100명을 무작위로 무선 표집하여 이들이 10세가 되는 2017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연구하는 것을 종단적 접근 방법이고요. 또 이러한 방법은 개인 간의 차이, 개인 내적인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 인간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해요. 그러나 이런 종단적 접근 방법의 단점은 뭐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연구에 참여했던 다수의 연구 대상자들이 탈락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한 연구 결과의 편파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아주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에 참여자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뭐 10년간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쵸? 자, 횡단적 접근 방법은 한 시점에서 여러 연령의 연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령 간의 발달적 특징을 전반적이고 계략적으로 탐색하려는 연구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2017년에 한 시점에서 0세서부터 9세까지의 아동을 열람했다. 0세 100명, 1세 100명, 2세 100명, 몇 세까지? 9세까지 다 1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총 1000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단적처럼 0에서부터 9세까지의 발달 특징을 단시간에 알 수 있잖아요. 그 연령별로 얻으니까. 이것이 횡단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연구 결과를 산출할 수 있고요. 연구 대상의 탈락률도 낮고 표본 선정에 따른 편파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단점은 이런 접근 방법은 다양한 지역이나 여러 특성을 지닌 연구 대상을 표집하게 되면 가외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접근 방법은 연령별로 서로 다른 연구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무리가 있고요. 연구 연령 집단별 비교에도 어려움이 있다. 왜? 한 사람을 쭉 본 게 아니라 그 연령 대상을 본 거니까 이 연령이 1세 때와 2세 때와 3세 때는 달라질 수 있는데 1세 아이들만 모은 거고 2세 아이들, 각자 아이들을 모은 거지 한 개인의 일생을 본 거는 아니니까 변수가 많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단기 종단적 접근 방법은 종단적 접근 방법과 그 횡단적 접근 방법이 이제 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중복되는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반복 측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2013년에 1에서 5세를 각각 10명씩 총 500명을 표집하여 동일한 연구 대상으로 2017년까지, 그러니까 13년에서 17년까지니까 4년 동안 연구가 된 거죠. 4년 동안 연구가 되니까 1세는 몇 세가 되고 5세가 되고 5세였던 영아는 몇 세가 되고 9세가 되는 거죠. 9세가 되어 적어도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동안 9년 기간의 연구 결과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단기 종단적 접근 방법과 횡단적 접근 방법이 섞인 것,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섞은 것이 뭐다? 단기간 종단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횡단적 접근 방법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예. 그래서 동시대의 집단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종단적 접근 방법은 한 사람을 10년 동안 지켜보는 거, 횡단적 접근 방법은 1세 100명, 2세 100명, 3세 100명 해서 10세까지의 발달 단계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거죠.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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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단기 중단적 접근 방법. 1세서부터 5세까지를 5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1세가 5세가 되고 5세가 1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세서부터 10세까지 모든 연령을 다 볼 수 있는, 5년 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영유아 발달 연구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연구 결과가 인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연구자가 지식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즉 심신의 위해, 사생활 침해나 비밀 보장, 사회적 책임, 연구 대상과 현상에 대한 편견,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구 결과를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연구에서의 진실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 대상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법률은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1일에 개정되었고요. 2014년 2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교육을 받고 허락을 받고 나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근간이 된 것은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아 대상 연구 시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요. 이거는 생명과학 기술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유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과학 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개발, 그리고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지금 코로나로 백신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이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제정을 한 거죠. 2012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이제 적용을 해서 2013년서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6인 이상인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이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IRB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하려면 IRB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IRB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IRB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질본하죠. 그래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 거기에 이제 IRB 산하에 있다. IRB가 심의할 때 주로 역점을 두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연구 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되어져 있는가, 연구 대상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었는가, 연구 대상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연구 대상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중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연구 대상의 선별은 공정한가, 연구 대상과 법정 대리인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았는가, 그리고 연구 대상에게 실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동의서를 받았는가, 연구 대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동발달연구회에서 영유아를 위한 16개 윤리적 기준을 요약을 하면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구 절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측면을 알려주어야 하고 연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 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러 나갈 때 설문지 조사나 뭐를 할 때 이렇게 선물 받잖아. 볼펜을 받든지 뭐를 받든지 이렇게 제시를 해놔서 그래요. 네 번째로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연구 대상의 모든 정보든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IRB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여러분, 그러니까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연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그 IRB에 제출을 해야 돼. 예, 제출을 하셔서 이런 승인 절차를 받으신 후에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사 또 석사 이제 취득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연구의 진실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의 해악은 단지 연구자 개인의 양심을 위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을 소모시켜 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사회 전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민재, 연구를 한다라는 거 이전에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윤리에 벗어나는 그런 연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연구의 질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교육부 훈령 제153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고요. 연구 부정행위 범위를 제시했는데요.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낼 때, 기말 페이퍼 내실 때, 또는 지금 제가 과제로 제시한 거 낼 때도 이것은 어디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윤리적 문제, 이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보고서를 내실 때는, 과제를 내실 때는 나는 이런 거를 어디서 참고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보고한 겁니다. 라고 꼭 출처를 밝히세요. 자, 문제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을 모두 나열한 것은 연구의 목적은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운영하는 것이다. 어떤 건가요? 예, 그쵸?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용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 중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의 행동을 일상적 상황에서 직접 관찰하는 방법은 뭐죠? 구조화된 관찰, 자연 관찰, 질문지법, 면접법. 그쵸? 자연 관찰. 3번 자료 수집 방법 중 영유아의 능력, 기술, 지식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검사법이죠. 검사법은 영유아의 능력, 기술, 지식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저랑 같이 한번 봤지요. 변인 혹은 사건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일까요? 상관 연구일까요? 실험 연구일까요? 종단적 접근 방법일까요? 그쵸? 2번 상관 연구. 자, 마지막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 설계로서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그 역량인 종속변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는 사례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 횡단적 접근법 어떤 거죠? 그쵸? 실험연구입니다.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